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이번에는 문화재 보물인 무첨당에 와보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무첨당입니다. 이곳을 무첨당이라고 하는 데는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요게 이제 무첨당이라고 하는 개별 건물이고 별당 혹은 사랑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이름을 가지고 무첨당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대문 안에 있는 여러 채의 집을 포함해서 종가 종택 자체를 무첨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보기에도 아주 아늑하고 좀 높은 지대에 있지만 굉장히 자리가 딱 잡힌, 보기에 이게 한옥의 아름다움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 앞에 있는 건물이 무첨당이라고 하는데, 정면에 현판도 보이죠? 한번 가까이 가서 보겠습니다. 울긋불긋하게 채색을 하지 않았는데도 참 멋지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은 이게 무쇠솥이죠. 무쇠솥, 절구, 그리고 펌프도 있습니다. 펌프는 물론 조선시대 때 물건은 아니죠. 앞쪽에 지게도 있습니다. 저 뒤에는 작두도 있는데, 아마 학생들이 오면은 이게 뭐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한옥하면은 다 단청을 칠해놓은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이렇게 원래 나무색 그대로 있어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경주 양동마을의 무첨당, 이거는 제 요 앞에 있는 건물, 요 건물 한 채는 보물입니다. 문화재 가운데 보물이고, 그 다음에 이 집 전체가 양동마을 안에 있다 보니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운데 한국의 역사마을로 하회와 양동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 양동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포함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이 무첨당은 조선 중종 때 성리학자였던 이연적 현재 종가 종택입니다. 중종 때 하면은 중종이 재위한 때가 1506년에서 1544년 그때였습니다. 성리학자 이연적, 그는 이 양동마을에서 태어나서 양동마을에서 글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외삼촌이었던 성리학자 손중돈에게 글을 배웠습니다. 그는 양동마을에서 18살 때 박숭부의 딸인 함양 박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균관의 학생이, 한양에 있는 성균관의 학생이 되었다가 처음에는 하급 공무원, 그리고 한 중급 공무원, 이렇게 한양과 지방을 오르내렸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참 특이한 것이 그 시대에 다 그랬나 싶기도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공무원제 이런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장기 근속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 잠깐 하고 또 저기서 잠깐 하고, 이렇게 계속 변동이 되고, 또 쉬었다가 아예 공무원이 아니었다가 또 들어가서 하고, 이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한 27살 때부터 그 귀향을 갔던 57살 때까지 대략 한 30년 동안 이런저런 그 공무 수행을 했던 그런 공무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도중에 보면 할아버지 3년상을 했던 아주 예전에 그 효라고 하는 것이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한 3년 동안은 당연히 이제 공직에 있지 못했고, 또 40살 때 파직이 돼서 한 6년 동안 또 이 낙향을 했었고, 그 사이사이에 병으로 한 2년 3년 합치면 때때로 병으로 또 쉬었던 때가 있고, 이렇게 중간중간 빈 기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대략 한 20년 정도 도막도막 끊긴 그런 20년 기간에서도 하다가 쉬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공무원 내지는 관료 생활을 했던 이제 그런 우리의 이 땅에 살았던 우리의 선대 과거 한반도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도막도막 끊겼다 하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보니까 경주에도 근무를 했고, 가까운 인동, 밀양, 김해, 전라도 전주도 갔었습니다. 그리고 안동, 경상감사, 이렇게 그 사이에 보면은 이제 대체로 이렇게 한양에도 있었지만 지방에 참 많이 여러 곳을 다녔고, 그리고 한 몇 개월짜리 몇 개월 하고는 그만두고 한 그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렇게 되다 보니 요즘처럼 어떤 분야의 전문 공무원 이런 게 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좀 찾아보니까 특이하게도 어떤 돈이라든지 왕실의 돈, 왕의 경제, 이런 쪽에 좀 전문가였다 하는 자료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살 때 파직돼서 낙향했는데, 그 중에 한 5년 정도는 저쪽 옥산마을 거기 동락당에 가서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때 이유가 이 양동에 있는 본가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기록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러고 보면 그 이외에는 바로 이 양동마을이 성리학자 이현적의 집이었고 평생 그의 터전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간에서 언론이나 또 인터넷 정보 같은 데 보면은 그 성리학자 이현적, 그가 관기, 그러니까 노비라고 하는데, 관노라고 하는데, 관기에게 푹 빠져갖고 본부인을 버렸다, 거의 의절했다, 이런 식의 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옳은 이야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노비아들에게 이현적이 번 재산을 몽땅 다 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도 그 본부인 외에도 그 부인이 있었던 것은 알 수 있는 게, 석시부인이라고 해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존하고 있는 공문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앞에 이야기한 지금 흥미거리로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이야기, 혹은 더 널리 알려진 그런 이야기는
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 이현적 선생은 정상적인 유학자로서 그 유학자답게 가정생활에 충실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동생 이언괄이라는 동생이 노모를 봉양하기는 했는데, 그 근무처가 평생 그 일하는 동안 계속 외직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한양을 가든 지방을 가든. 그래서 그 부인 박 씨는 결국은 그 부인 박 씨가 이 집안 생활을 꾸리고, 어쩌면은 요즘같이 말을 하면 사택이 있다면 이현적과 같이 생활을 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동생이 노모를 봉양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동생은 이 양동마을에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노모를 봉양했던 그곳이 바로 향단입니다. 양동마을에 있죠. 그래서 그 향단을 이현적 선생이 지어줬다. 그게 99칸 일종의 호화저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1950년 국계가 이곳을 남침하던 그때까지 이게 유지됐다고 하니까 그걸 유지하는 것도 그것만이 아니고 또 집안이 이렇게 계속되고 하는 게 상당히 그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거의 전 재산을 그 본가에 상속을 했을 거다. 그 옥산마을에 준 재산은 또 그쪽 수준에 맞게, 그쪽 생활에 맞게 이렇게 줬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부인 박 씨가 아들이 없다 해서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사실상 내쫓다시피 한 것처럼 아예 별로 언급도 하지 않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사실과는 다르게 보이는 것이, 현재 포항 발전기 그 묘소를 보면은 거기에 이현적 선생의 부친, 동생, 그리고 이현적 선생 자신의 묘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현적 묘지 바로 뒤에 붙여서 정경부인 박씨의 묘 해갖고 박씨 부인의 묘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석씨 부인 묘는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성리학자 이현적은 18살에 결혼을 했고, 그리고 50살에 상당히 늦지 않습니까? 50살에 이 응인을 양자로 드립니다. 이 양자란 법적인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리고는 그때 양자로 드릴 때 이 응인은 6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이 집안을 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5이나 낳아서, 그래서 이 집안이 계속 그 승계를 하고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이 응인이라는 인물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현적 선생이 57살에 유배지에서 63살에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배를 가게 된 그 혐의가 뭐냐 하면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양재역 벽서 사건은 영모 사건입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사정이었을 거다.
목숨을 뺏기지 않은 것도 아주 특별히 운이 좋았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현적 선생이 사망한 후에 한 16년, 17년 지나가지고 그때 비로소 이 종가인 양동 무첨당에서 이현적 선생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 그때가 한 1570년 전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법적인 아들인 이 응인이 이때 한 36살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현적의 아들 이응인이 종가와 사당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응인의 후손이 바로 이현적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첨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바로 이현적의 장손이자 그 아들 이응인의 장남인 이의윤의 호가 되겠습니다. 이의윤이라는 이 무첨당이라는 호를 가진 인물은 34살에 아주 일찍 세상을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여강이씨 무첨당파의 파조, 나름대로 시조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현재 경주에서 경산서당이라고 이 양동마을에 있죠. 거기에서 모시는 인물이 이 무첨당 이의윤 선생이기도 합니다. 그 문화재청의 자료를 보면은 이 무첨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의윤의 호를 따라 이름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첨당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 준비를 하는 장소라는 것이 그 주된 기능이었고, 여기에 이제 사랑채 기능이 더해져서 손님을 접대한다든지 문중회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 쓰이기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1570년경에 이현적의 제사가 허용됐다 하는 것을 봤을 때 1570년이면 이의윤은 7살입니다. 그러니 그의 호를 따서 이걸 지었다 하는 것은 좀 본인이 지을 수도 없고 호를 내세우기도 아직 어린아이인데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 무첨당 자체는 좀 일찍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의윤이 무첨당파의 파조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 제사가 허용된 그 무렵 이후에나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을 봅니다. 이현적 선생의 아들 이응인에게는 아들이 5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아들이 이의윤, 이의징, 이의활, 이의잠, 이의택, 이렇게 5이 있었는데, 근데 이들이 다 파조로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무첨당파, 양졸당파, 설천정파, 수졸당파, 오이정파 이렇게 있는데, 그 오이정은 포항에 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는 거의 양동에 있는데, 또 거기도 차차 기회가 되면 둘러볼 겁니다. 그 중에 수졸당파가 상당히 번성했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그 동생, 노모를 모시고 있었던 동생 이연괄이 파조로 있는 향단파도 있습니다. 향단 유명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도 향단파가 좀 이른 시기에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먼저 이제 저 현판을 좀 보면은, 현판 보면은 한자가 낯선 세대에게는 저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그래서 봐도 아무 감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저 무첨당이라는 이 건물의 이름이기도 하고 저기 편액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쉽게 말하면 조상에게 욕됨이 없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시경 소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잠시라도 안일하게 해서 집안에 화를 불러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것은 각자가 부모에게 욕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뜻이 있고, 그 대목이 무첨이소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무첨을 따서 호로 삼았다. 그리고 저 편액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것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좌해 금서, 이쪽이 이제 동쪽 방이고 맞은편에 서쪽 방이 있는데, 이 좌해 금서라고 하는 편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곳이 영남에서 선비가 머물고 있는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원군으로 알고 있는 이 하응이 집권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원군이 아닌 뭐 그런 때 썼다는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그러나 영남에서 선비가 머물고 있는 마을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과찬도 아니고 아주 소박하게 이야기한 것, 그런 내용이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앞으로 가면 이게 정면에 붙어 있습니다. 창산세거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여기 뒷산이, 산 이름이 설창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 설창산 자락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이런 뜻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서쪽에 있는 방을 보면은 서쪽 방에 주 앞에 이렇게 편액이 물에 서옥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물자도 이 집이 있는 요 동네가 물봉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봉골에서, 이 동네에서 여기가 이제 책을 얻는 곳이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저 안쪽에 여기 보면은 오체서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5 형제가 공부하던 공부방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5 형제는 당연히 이 파조인 이의운의 5 형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 5 사람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 오체서실이라든지 또 창산세거라든지 하는 그 편액이 좀 더 일찍 걸리지 않았을까, 다른 편액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것이 무첨당이고, 여기 들어오면 오른쪽에 살림집이 있습니다. 살림집도 아주 아담하게 예쁘게 잘 지어 놓았습니다. 사실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뒤에 보이는 저 사당입니다. 사당이 원래 이러한 집 배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이 받드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위치가 좀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그 산 자락에 안기듯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바깥이 그렇게 탁 트이게 보이지는 않죠. 이렇게 무첨당을 둘러봤는데 안에 걸려있는 편액도 그렇고 그 내용을 봤을 때 그 양재역 벽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의 충격이 곳곳에 남아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삼가고 조심조심하고 그 집안에 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무첨당이라는 저 건물은 조금 그 하늘로 치솟은 처마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은 위세를 부리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하는 것과 관계없이 결국은 유배지에서 그 죄인으로서 세상을 떠난 그런 그 이현적 선생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뭐 그럴만하다 싶은 겁니다. 바람이 아주 세찬 날입니다. 이렇게 둘러봤는데 무첨당 지금 남아있는 작은 그 대문 안에 있는 건물 몇 채가 그 긴 역사, 과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이음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 Ich grolle nicht, und wenn das Herz auch bricht, ewig verlorenes Lieb, ewig verlorenes Lieb, ich grolle nicht, ich grolle nicht, wie du auch strahlst in Diamantenpracht, es fällt kein Strahl in deines Herzens Nacht, das weiß ich längst. Ich grolle nicht, und wenn das Herz